복기대 선생님, 지금 인하대 융합고고학과에 계십니다. 복기대 선생님께서 한국연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 비교를 낭랑권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역시 시간은 30분 정도 돼요. 말씀드릴 것은 4시 1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조금 더 끝까지 해주시면 장례 정리를 하고 종합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기대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20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20분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조법종 선생님, 박성용 선생님 그리고 정인정 선생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또 더 발표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열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해가면서 쌓아두었던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공개하고 낭랑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의 자료는 제가 전에 한번 대강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좀 다시 보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큰 줄긴 그렇지만은 난 내부에서는 내용들이 좀 몇 개 좀 구체적으로 보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과제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 시대 장수왕이 옮긴 평양이 어디냐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낭랑군 문제, 한사군 문제는 비켜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자료를 직접적으로 쳐다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요, 낭랑군 및 한사군에 관한 연구가 논문 및 저서 이런 걸 통해서 1000편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한 시대, 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은 것은 낭랑군이 처음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역사에서 볼 때도 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1000편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작년에 나온 통계거든요. 제가 임의로 낸 통계인데 한 90년대에 모았던 자료 또 이렇게 작년에 좀 모아본 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본 결과인데 한 1000편 정도가 지금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연구가 이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낭랑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학술회의가 진행이 되고 아마 내년에도 또 할 것 같거든요. 동부화재단 올해 2번째죠. 내년에도 또 할 것 같고 내후년에 또 할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지 그걸 좀 먼저 살펴봤는데 아까 정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고학에 대한 고고학자로 보는 낭랑 고고학을 안 봤듯이 먼저 낭랑을 연구할 때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아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낭랑은 BC 108년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입니다. BC 108년이라는 것은 그때 모든 기록들이 문자로 남을 때입니다. 남을 때였는데 그 이후로다가 낭랑군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기에는 저 수나라 때죠. 수나라 때까지의 문헌 기록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소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라는 시대는 어쨌든 간에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 연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낭랑군이 설치됐을 그 당시부터는 확실하게 문자 기록들이 쭉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헌 기록을 통해서 연구를 선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낭랑군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바로 이 부분에서 누구도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단 몇 사람, 역도원의 수경주라는 몇 사람이 그런 연구가 인용됐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헌 정리는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문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사군이라는 말 자체는 그게 중국사입니까? 한국사입니까? 중국사잖아요.
중국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한국 기록보다는 중국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사군 관련해서 문헌 기록을 25사, 지리지 등등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뽑아봤는데 제가 창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1937년도까지 30년대까지 뽑아본 자료인데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정도 지금 계속 더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문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책에서 보면은 한사군은 그들의 동쪽 국경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되지 않았었어요. 기록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굉장히 자세히 놨습니다. 심지어 1930년대 문헌 기록에 의하면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낙랑군 문제는 각주를 달아버립니다. 각주를 달아서 이러이러해서 조선의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이런 기록까지 달아놓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행정구역 연구는 첫째로 문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본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고고학자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문헌 기록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툭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고고학 연구를 한 번에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고고학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문헌 기록에 있는 한계는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문헌 기록에 있는 역사책은 고고학이 아니라 먼저 문헌 기록부터 씁니다. 더군다나 중복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분들 계속해서 낙랑 문제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평양 낙랑 일단은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평양이 낙랑이 않고 백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양 지역을 연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제, 금초강이 거저 올라간 그 백제가 그 평양 황해도 일당이 백제 땅이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그 지역을 연구했었다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백제라고 나옵니다. 백제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연구를 먼저 낙랑이라고 세팅을 시켜놓고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정기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 돼서 처음부터 뭔가 기초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같으면은 다 그대로 열어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까 세키노 다다시가 고구려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무덤 발굴을 했고 세키노가 이거 고구려 무덤을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불행히도 세키노는 중국 대련반도 쪽 이쪽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특히 중국 요선 지역 상황을 잘 몰랐죠. 도리류조가 1905년, 1904년 그때 지금의 내명고 적봉시 이쪽을 싹 다 조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1910년대에 들어와서 대련 지역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 이제 한대묘라고 그러죠. 그런 무덤들을 몇 개를 조사했는지 그 의미를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조사하고 들어가지고 세키노 다다시가 여기 발굴을 해가지고 이게 고구려기도 무덤이다 그러니까 도리류조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해가면서 면박을 치면서 이게 중국과 하니까 그렇다더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중국 얘기는 만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류조가 했던 얘기, 그 얘기는 만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910년대, 20년대 특히 중국 그 고고학사에서 첫 발굴이 1921년도 발굴입니다. 21년도에는 중국 땅에서 발굴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발굴 이전에 도굴꾼이 아닌 이상은 소위 말하는 중원 지역의 고고 유물이나 고고 유적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대 초반에 10년 전후에서 도리류조는 대련반도 그 일대의 유물 유적들을 특히 무덤들을 발굴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거기 남아있기도 하고 반출되기도 합니다. 요번 제가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해서 국제학술회를 주재하는 주관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 학자, 일본 학자, 양쪽 학자를 다 출빙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학자도 원로 학자가 있었고 중국 학자도 대련반도 그 행정을 담당하는 학자들, 행정관리들이 왔었는데 하는 얘기들이 일본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련반도 그쪽에서 발굴했던 유물들 일부가 일본에 와 있다. 중국 학자는 중국 행정관리는 그때 발굴했던 유물을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길래
나중에 통역통도 서로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이해가 됐어요. 왜? 도리류조라는 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리류조는 대련반도 그때 그 유적 유물을 조사하고 나서 그 경험을 가져서 새끼노를 면박을 한 거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가능했냐? 바로 자기가 대련반도는 한국 역사 땅이라고 도리류조는 절대 안 했으니까요. 중국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그런 얘기가 되죠. 물론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지만은 비하인드 스토리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헌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물론 놓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한상은 특히 낙랑군 문제는 3번 정도의 변혁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책에 자료집에 드렸는데, 처음 낙랑군 문제가 나왔을 때 낙랑의 위치는 지금 하북성 갈석산 부근이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폐수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수경 얘기만 하는데, 수경 상음이가 졌다고 그러죠. 수경에 나와서 이제 그 낙랑군 어디서 나와서 동쪽 폐수로 들어갔다는 얘기 하는데, 실제 그 수경뿐만 아니라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설문회전에 쓰는 허신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물이 한 방향에서 거꾸로는 확실히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볼 때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은 낙랑군이 분명히 지금 중국 하북성 북부나 연령서 서부 서남부쪽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이제 한번 생깁니다.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은 역도원의 수경주가 나오는데요. 역도원의 수경주에서 바로 수경의 기록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역도원은 북위의 관리입니다. 북위의 관리니까 낙양 쪽에서 근무를 했겠죠. 고구려 사신이 북위에 가서 여기 하는 과정에서 역도원을 북위 사신을 역도원은 고구려 사신을 만나서 그 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신이 폐수의 북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수의 북쪽에 평양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도원이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땅, 지금 그 북위 땅에는 폐수라는 강이 없고, 그런데 폐수는 낙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고구려 도읍지인 평양에 폐수가 있다? 근데 그 폐수가 그러니까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수라는 그 얘기만 생각을 하고 앞뒤 생각 없이 고구려 사신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폐수에 낙랑이 있고 한상은 있는데, 그럼 결국은 고구려 평양성 근처, 평양 근처에 낙랑이 있어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수경주에 써놓는 거죠. 그 얘기가 6세기 때 일입니다. 6세기 때 일인데, 중국 동북사, 지금 우리나라 만주산을 연구할 때 보면 만주사 지역 지리 고증이 2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거든요. 큰 변화가 오는데, 제1차적으로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은, 안사고가 쓰는 한서, 후한서 등등의 그 주석본을, 25사 주석본, 안사고 주석본이 나오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안사고가 한서를 주석본을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한사군의 위치를 역도원의 그 얘기 그대로 거의 받아 씁니다. 써가지고 주석을 써요. 주석을 쓰다 보니까 결국 그때 이제 고착이 되죠. 고착이 되다 보니까 안사구가 그 한서를 주석을 낼 때는 이미 당나라 중후기로 들어간 그때거든요. 그때는 이미 역도원이가 6세기에 이미 해놨던 일을 한 세기가 넘어가서 이제 완전 고착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평양,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모든 자료를 갖다가 다 검토해본 결과 장수왕에 옮겼다는 평양은 분명히 한반도는 아닌 걸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사라든지 원사회까지 낙랑관의 위치는 어디로 나오느냐? 지금 요령석 요양시로 나옵니다. 요사, 원사 똑같이 나옵니다. 25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 평양으로 바뀌어집니다. 한반도 평양으로요. 한반도 평양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한반도 평양으로 완전히 거의 픽스가 되는 것이 보니까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됩니다. 그때 사실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조선 영토 내에다가 조선의 역사적인 그 기념물을 쭉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건축물을 기적을 하는데 만드는데 그 위치가 평양입니다. 평양인데 평양에다 이제 고선도 먹고 다 고구려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세종이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영토 내에다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라고 해서 하는데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고구려가 마지막 도읍했던 평양의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꼭 도읍지만 찾아서 할 건 아니고 그 땅이 고구려 영토였다면 그 땅 고구려 안에다가 설치를 해라 해서 나중에 거기다 고조선 단군령 동명 다 거기다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평양이라는 얘기가 한반도 평양으로 픽스가 돼버려요.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평양이 과연 한사군 지역,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죠. 기자에 관련 있느냐, 당군에 관련 있느냐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부터는 확실히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특히 고려사나 이런 책을 볼 때 만약에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은 분명히 평양 어디에 있었다. 특히 서경 관련 기록이나 개경 관련 기록이 있었을 것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그런 기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문헌 자료를 갖다가 문헌 자료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볼 때,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고고학 자료를 더 넣고 그 고고학을 더 거기서 보태서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사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이 자료를 차 안에서 꼼꼼히 보면서 내가 이거 실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봤지만은 또 오면서 또 하나는 우리 한사군 교치사를 얘기를 할 때 천관우 선생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천관우 선생님 1988년에 고려조선사 사망사 연구를 한 이 책에 한사군 교치됐다는 얘기를 써오세요. 그래서 처음에 평양부터 시작, 나중에 대능가에서 오늘날 북경 지역을 갔다는 그 얘기를 해놓으시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천관우 선생님 인용 자료 대충 알고 그러다 보면 천관우 선생님이 인용했던 그 자료들 보면 안정복이니 정약용이니 이런 사람들 자료를 읽어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결론이 견해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천관우 선생님께서 중국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보셨다면 그런 견해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 한사군 문제는 고고학적인 연구, 고고학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먼저 문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일학쟁기 때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사를 편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조선사 번역하고 해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 국경 문제 다룰 때 압록강 밖으로 한국사가 나가기만 하면 알리레기만 하는 게 일으킵니다. 어떻게든지 압록강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목적성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고려사 부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번역 다 해놓고 이제 고려사 원문 대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조차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중국 측 기록이나 한국의 다른 기록들을 다 비교하고 조선사를 비교해봤을 때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니까요. 아주 외람된 얘기인데 여기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고려사 지리지 보시면은 고려 영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서쪽으로는 고구려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북쪽은 고구려를 넘어섰다고 나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조선사에서 일본 대일항쟁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를 날조해서 만들기 위해 날조해서 만든 그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 고려 영토는 원산강 압록강에서 원산강을 딱 그려놔버렸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려사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입관적인 어떤 문헌기록이나 선입관적인 얘기를 한번 버리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꺼내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본다 그러면은 한사고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랑케가 주장했던 실증사학이라는 것이 1800년대 후반기에 나옵니다. 그 실증사학이라는 것이 물론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시작됐다가 처음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실증사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고고학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 굉장히 강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고고학적 유물이 전혀 다른 게 하나만 나왔어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흥분해서 정리를 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흘렀고 1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A지역과 B지역에서 서로 다른 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인 개념으로 거의 해석을 안 합니다. 교류라고 보죠. 제가 몽골에서 4년 동안 조사하고 횟수는 4년이지만 그 날짜 따지면 한 60일 정도 될 겁니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평양 지역에서 나온 그런 그 유물들 있죠. 그 몽골 북부 지역에서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유물을 가지고 몽골 북부 지역에 중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중국 학자도 없고 몽골 학자도 없습니다. 교류였다고 그러는 거죠. 일본 사람들요. 일본의 한국계 고인돌, 세영동검, 가로 비파영동검, 고구려의 벽화구본 나옵니다. 그러면은 150년 전 그들이 대일항쟁기 때 얘기했던 그들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 다 한국 땅에 되는 거, 한국 역사에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교류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남은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랑군도 한반도에 나오던 평양 지역에 나오던 그런 유물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1994년도에 윤영성 후르다웃이 태집촌 유적 발굴관 그 실습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날 태집촌 상에서 임둔건 태수장 복미가 나왔습니다. 굽지 않는 다 부서지는 복미가 쭈가미래가 나왔죠. 이튿날 제가 봤습니다. 그 복미를. 처음에 글자가 해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탁을 떠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보내니까 임둔건 태수장 복미라고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운이 좋았죠. 아마 그 이거 제가 안 봤으면 그 보고서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에 그 임둔건 태수장 복미인지 모르고 저한테 보여줬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사군 얘기하고 양락군 연구할 때 죄송합니다만 그 유물 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유물이 유적에서 그 유물이 나온 유적 소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사군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락군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그 자료를 주면서 이거 논문 써보라고 다 준 적이 있었어요. 안 써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썼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한사군 문제, 양락군 문제를 보편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한 점이 됐든 두 점이 됐든 폭넓게 연구한다면 써봐야 됐던 자료였어요. 그 유물 요서 지역에 후르다오는 그곳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환인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거기서 한 400km 떨어진 박물관에서 엉뚱하게 윤영성 환인현 박물관에 전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물들은 되게 환인현 쪽 나온 걸 알고 있죠. 실제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해관에서 동북쪽으로 100km 지점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100km 지점에서. 자, 이 정도로 볼 때 우리가 한사군 연구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건 안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인성 교수님 말씀이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평정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주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역사 시대 때 역사 문헌 자료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의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예정됐던 시간이 지금 발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제1부 두 분 선생님, 또 2부의 두 분 선생님, 지금 발표가 좀 미진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되실 거는 우리 종합토론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공고해드린 대로 제가 장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것은 우리 종합토론을 진행하실 서영수 당학대 명예교수님께 위임을 해드리고요. 잠시 여기서 장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수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문을 하실 분들, 패널에 계신 분들은 데스크에 마련된 우리 재단 질문지를 이용하셔서 질문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